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사건이 왜 이상한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페파란치. 자, 일단 첫 번째. 여성이 자기 스스로 탈출했기 망정이지 만약에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했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자, 그리고 왜 그들은 옷을 사복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유니폼을 그대로 입은 채 여자를 납치 감금하고 이런 모든 범행을 저질렀을까? 누군가 유니폼을 입은 걸 봤다면 자신들의 신분이 바로 발각됐을 텐데 말이죠. 자,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은 5월 9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첫 보도가 언제 됐냐? 5월 16일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이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5월 16일 보도한 뒤에 5월 30일까지 그 정도의 몇 번의 언론에서 이게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싹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해집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았어요. 일부 주간지 그리고 일부 신문 이런 곳에만 이 사건이 몇 번 나왔을 뿐이지 굉장히 크게 이 사건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니 왜 일주일이나 넘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건이 뒤늦게 보도가 된 걸까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 대한 정보 규제도 있었는데요. 구글에서도 거의 이 사건이 떴다면 바로 삭제되거나 어떤 사이트에서도 이 사건에 뭔가 글이 올라오면 바로 또 삭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자료가 뭔가 올라온다 싶으면 삭제되고 올라온다 싶으면 삭제되고 막 그렇게 뭔가 어떤 규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사카 부경으로부터 정식적인 중대 발표 같은 게 없었다고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 사건이 약간 조금 이제 언론에 크게 알려졌다면 페퍼런치라고 굉장히 큰 체인점인데 그게 알려지지 그렇게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사카 경찰서에서도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원래 K짱 원래 범인 같은 가해자 얼굴 나올 때 가장 최근 사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왜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어릴 때 사진밖에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용의자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제가 진짜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머니 손에 끼어졌고 동생이었고 희귀꼬물이었고 이것도 정말 엄청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낸 정보들이에요. 얼굴 사진이요. 점장이었던 이 키타야마 다이스케나 아니면 종업원이었던 미야케 마사노부의 사진이요. 어린 시절의 얼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중학교 나온 저 점장이라는 애 저것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 정도가 가장 최근 사진이고 그 이외의 사진들은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아무 곳에서도. 신기하죠? 없더라고. 자, 그리고 피해자 여성이 처음에 경찰한테 진술할 때 이렇게 진술했어요. 현장에는요, 남자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도나 경찰서에서는 용의자 그 이외의 공범은 없고 이 단 둘뿐이다 라고 공표를 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묵인된 사실입니다. 여자는 분명히 4명이라고 했는데 잡힌 건 2명뿐이라고 했어요. 너무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요시모토 거기 그 코미디언 그 연예인이 그 어떤 트라이앵글이라는 그 업소 그 파티에서 MC를 볼 때 그들이 납치한 여성은 총 3명이었다라고 말했는데 겨우겨우 탈출한 이 피해자 1명만이 피해자다. 나머지 피해자는 없다. 라면서 경찰에서도 그렇게 수사를 종결해버렸던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또 의문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 경찰 부경 담당의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자, 인터넷상의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범자와 그리고 여죄이다. 자, 이에 대해 피해자인 여성이 처음에 이 자기가 범행 당시를 설명했을 때 용의자들이 억지로 먹인 수면제의 영향으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범인의 수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 경찰 말은 이거야.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었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범인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면서 피해자가 약을 먹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피해자 탓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기억을 나중에 정리해도 범인이 둘이었다라고 그 피해자도 인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다가 혈액검사와 거짓말 탐지기에서 범인은 단 2명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자, 상습범이 아니냐는 의견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의심하는 일이지만 경찰의 수사나 조사에서도 딱히 또 다른 그들의 범행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수법에 대해서도 차고를 이미 빌려놨던 상태거나, 그리고 수면제의 준비를 한 것도, 그 감금하기 위한 숙소 같은 개념이 아니냐, 그 차고가 뭔가 또 다른 범행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차고는 이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즈미 사노 시내와 그들이 일하고 있던 이 미나미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자, 여성을 찾아 목적을 달성할 때는 이미 아침 9시가 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의 행동에는 익숙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라면서 경찰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익숙함을 느끼지 않는 게 뭐냐면 범행을 자주 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게 이 경찰의 말이었어요. 자, 보도 후에도 피해자 의외로부터 호소하거나 피해자 이외에 다른 어떤 피해자가 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자, 요시모토에 소속되어 있던 그 한 연예인이 납치된 여성은 3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시민의 의무로서 경찰에 당연히 신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예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면 수사원이 말하는 건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을 거 아니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재판에서 상세하게 밝힐 테니까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방청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여기까지가 경찰 그 수사본부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피해자가 말했던 이 4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 번은 못 읽겠지만 여기 숫자 보이시죠? 요닌호도라고 되어 있어요. 요닌호도 있다. 4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이 피해자의 증언이었어요. 그렇지만 경찰은 조사해봤는데 딴 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수면제 먹고 정신도 몽롱한 상태였고 그거 아니었어. 나중에 다른 조사해봤는데 얘네 2명밖에 없었어요. 라는 게 경찰의 말이었던 거예요. 대체 피해자의 그러면 그 증언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 자, 그리고 그 페퍼런치 12일 사건을 알게 된 거, 그러니까 16일날 이게 첫 보도가 됐잖아요. 9일날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16일 딱 첫 보도 시에 세상에 이미 매장에 간판이라든지 페퍼런치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게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매장의 외관이나 간판 등이 다 철거가 되어 있었어. 아니, 어떻게 알고? 사건은 16일날 터졌는데 어떻게 알고 이 페퍼런치를 금세 다 점포를 폐쇄해버린 걸까요? 너무 준비가 완벽한 거지. 자, 그리고 공판에서 공개될 거라고 했지만 경찰이 이 범인에 대한 여죄가 없음,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 그리고 또 다른 공범이 없음, 이거에 대한 타당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대체 그 범인이 없고 또 다른 공범이 없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런 건 대체 어디서 나온 증거일까요? 자, 그리고 범인의 인원도 4명이고 피해자도 3명이다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왜 무조건 가해자의 말만 들은 걸까요? 자, 그리고 사실 그때 상장 기업의 영업 중인 매장에서 점장에 의해서 납치된 사건이었고 모두 그러니까 이 가게에 오는 어떤 여자 손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상장 기업에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던 이 페퍼런치라는 이 체인점, 이 음식점에서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너무 조용했다는 거지. 너무 조용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범인이 나온 대학도 이렇게 인터넷 떠돌았습니다. 소우카 다이가크라는 대학이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소스가 일본의 니찬네르라는 데가 있어요. 니찬네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많은 이제 우와사와 추측들이 난무한 곳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냐 아니냐라는 그런 뭐 말들이 괜히 많았지만, 어쨌든 범인 중 한 명이 소우카 다이가크라는 곳을 졸업했다고요. 소우카 대학이라는 곳을 졸업했다는 뭐 말이, 그런 소문이 뭐 이렇게 나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일부 언론사를 이렇게 다 규제를 한다는 건 그들의 뒤, 아니면 페퍼런치의 뒤에 뭔가 힘이 강력한 무슨 단체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신사이바 신점 그 영상이요, 보면은 너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낡은 건물 같이 나온 거야. 너무 낡게 나왔고, 그리고 막 거의 철거 분위기의 느낌으로 영상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사건 발생 후에 일주일 동안 매장에 손이 더해져가지고 간판이 막 이렇게 지적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보시면 뭔가 굉장히 지저분해져가지고 거의 뭐 간판도 뗐고 뭐 낙서돼 있고 뭐 셔터 내려갔고 뭐 이제 거의 철거 직전에 약간 그런 건물처럼 이렇게 다 이미 손을 써놓은 거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낙서돼 있고 막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궁금한 거, 이 차고.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그 차고를 갔을까? 왜 납치를 했던 이 점포에서 굉장히 장거리였던 그 대여 창고에 감금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자, 이곳이 바로 실제로 그들이 여성을 납치해서 감금했던 차고입니다. 자, 이 차고는요, 해안 근처에 위치한 차고였어요. 자, 차고를 이미 빌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여자를 구속할 가죽끈 같은 것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곳은요, 피해자를 이동시키면서도 굉장히 걸릴 위험이 많아요. 수면제를 먹고 만약에 여성이 만약에 차 중간에서 깼다면 차 밖으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경우에 굉장히 먼 거리였어. 만약에 중간에 여자가 깰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다 감내하고도 왜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을까? 첫째, 이 장소가요, 이거 소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거대한 어둠의 조직이 인수한 차고다. 그래서 이곳을 납치 장소로 지정해 놓고 여자를 납치해서 이곳에 감금시켜 놓는 게 그 조직의 룰일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가둬놓고 뭐를 할까? 인신매매, 여자를 팔거나 어떤 섬이나 이런 곳에 팔거나 아니면 인육 혹은 장기 밀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안가 근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기도 했고 굉장히 조용한 곳이기도 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이상한 게 말이죠. 이 차고에서 다른 여성의 신분증과 그리고 옷가지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성의 신분증, 그리고 뭔가 핏자국, 그리고 뭐 신분증 등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괴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약간 그 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어떤 곳에 위치했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사카 부근에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가 해안가예요. 그리고 차고는 바로 이 앞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이게 바다란 말이야. 바다면은 뭐가 좋아, 여러분들? 밀매하기가 좋은 거지. 다른 곳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이었던 곳이었던 거야. 인적도 없어. 사람도 진짜 거의 안 다녀. 그리고 바다 바로 근처에 있어. 차고도 굉장히 커. 조용한 곳이야. 그리고 뭔가를 뭐 장기 밀매를 했으면 이걸 빼다가 바다로 수송해서 뭔가 이동하기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죠. 굉장히 운반하기가 좋은 곳이었어. 자,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육을
사람을 죽이고 뭐 내장을 꺼내고 뭐 장기 밀매를 하고 인용을 뜯는다고 하면 이거를 할 때 촬영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어.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베키 사건 기억하세요? 그 스너프 필름? 그런 것처럼 이곳에서 이 스너프 필름을 제작해서 또 뒤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촬영된 스너프 필름을 판매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수입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이바시점 그 좀 적자였던 이곳에서 그런 걸로 얘네들이 돈을 좀 만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자, 앞서 언급했지만 감금 장소가 되었던 이 창고는요, 공항 근처, 거기다가 공항 근처에 바닷가 해안 근처에 있는 차고였습니다. 자, 신사이바시점에서 42km나 떨어진 곳이었어. 자동차로 대략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강간만 할 목적으로 굳이 1시간이나 넘게 걸려서 이 거리를 왜 굳이 이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단지 강간만 하고 그냥 어떻게 여자를 할 거라면 굳이 이렇게 1시간이나 걸리는 그 1시간 동안 위험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이렇게 먼 거리를 왜 굳이 왔냐? 그게 가장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인육 밀매라든지 장기 밀매, 분명히 이 차고 안에 냉장고에 인육을 숨기고 손님한테 제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스너프 필름을 촬영해가지고 그 뒷세계에다가 이 스너프 필름을 판매했을 것이다. 막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너무나 많은 소문으로 뭐 도시전설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차고에서, 그러니까 차도 굉장히 또 커. 그럼 거의 인가가 별로 없어. 어떤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점장이나 종업원이 이 차고를 계속 빌리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면 이 월급으로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 매달 매주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이렇게 렌탈비를 낸다는 게, 이렇게 큰 차고를 거기다가 공항 근처 해안가면 굉장히 또 비용도 좀 비쌌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도 궁금하죠. 자, 재판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마치가야리마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틀린 점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두 명 다요. 자, 페퍼란치 사건에 사건을 저지른 이 범인 두 명, 키타야마 다이스케 용의자와 미야케 마사노부는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사형이 답이다, 사형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자, 판결 결과입니다. 검찰은요,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그것보다 높은 징역 12년의 판결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자, 미야케 마사노부의 판결 결과는요, 검찰의 첫 구형대로 10년 판결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자, 재판장에 따르면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흉악범죄다. 이런 악성 범죄는 유사한 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10년, 12년의 구형 판결을 선고합니다. 자, 그런데 키타야마 다이스케의 판결 결과는 12년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미야케 마사노부의 판결 결과보다 높게 나온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키타야마 다이스케가 뭐 전기 스턴건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아니면 구속하는 이런 밧줄 같은 거를 직접 자비로 10만 엔이나 주고 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 사건의 주범은 바로 키타야마 다이스케다라고 해서 미야케 마사노부가 10년, 키타야마 다이스케가 12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판결의 징역대로 만약에 얘네들이 다 그 벌을 받고 나왔다면 미야케 마사노부는요, 2017년에 출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키타야마 다이스케는 2019년, 그러니까 올해죠.
출소를 했겠죠. 자, 소문으로는요, 되게 많은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 있었냐? 이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그냥 일개 부하였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많은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출소하자마자 살해를 당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인터넷상에서는요, 그들을 오사카에서 봤다. 오사카에서 키타야마 다이스케 봤어. 라는 정보도 있었고, 아니면 10년을 다 채우지 않고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다는 말도 들었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자, 키타야마 다이스케는요, 벌써 뭐 외부에서 뭐 태어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자, 미야케 마사노부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고, 2017년 형기를 마치고 이미 출소를 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미야케 마사노부는요, 아무런 소문도 나지 않았어요. 동향이 확인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그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무데도 정보가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소름 끼치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일본의 어느 한 지하철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납니다. 무슨 소문이나? 5월 18일 밤 11시경 30대 남자 2명이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이미 사망한 두 사람이 자전거에 몸이 묶인 채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서 어깨동무를 한 채 자전거에 몸이 묶여서 이 전철 딱 중앙에 묶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자 2명이 바로 이 용의자였던 키타야마 다이스케와 미야케 마사노부다 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출소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가 아무 데서도 없어. 정보가 진짜 너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자, 현재 그들의 나이는 35 혹은 36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거의 10년 전이니까 지금 뭐 36, 37 정도 됐겠지? 그런데 30대 2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자전거에 묶인 채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출소 후에 소문도 없으니까 진짜 누가 죽인 게 아닌가, 어떤 어둠의 조직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체포 후에도 너무 신기한 게, 뭐 여러분들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가져오면 알겠지만 이렇게 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출소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 이런 걸 제가 항상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없었어. 없었어. 아예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리고 뭐 인터넷 싹 다 뒤져봤는데 제가 막 페이지 막 거의 한 5, 10까지 넘어갔었는데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이 한 장도 없었어요. 나도 이거 처음이야. 너무 정보가 없어. 그래가지고 연행되거나 이송되거나 출소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고 이미 이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되어 있어서 이미 죽어버린 게 아니냐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뭔가 진실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 섬뜩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 미야케 마사노부, 키타야마 다이스케 여전히 정보가 없습니다. 자, 이미 출소해서 사회 복귀를 한 상태일 것인데도 이렇게 정보가 없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좀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예전에 그들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면은 뭐 미야케 마사노는 워낙 히키코모리였고 약간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무서워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얌전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어두운 아이였다. 그러니까 뭐 눈에 띄지 않게 또 지금도 집안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문도 있고, 근데 또 죽었다라는 소문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들만 무성하지 정확한 정보는 없었어요. 자, 피해자에 관련돼서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여성은 20대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자 여성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피해자 정보는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현재는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어쨌든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뭔가 아픔을 갖고 살고 있겠죠.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겠죠. 자, 만약에 범인 2명이 징역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있다면 지금 저와 같은 동시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또다시 식당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페퍼런치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실 페퍼런치 자체는요, 지금도 전국 각지에 매장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처음에 페퍼런치 페퍼푸드 서비스는요, 거의 도산 직전이었어요. 왜냐면 이 페퍼런치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식중독 사건이 한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신용까지 굉장히 실추돼가지고 경영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 결산서에서 계속 기업 의문 참고가 붙을 정도로 도산 위기에 올라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금 융통을 갑자기 어디서 막 닫아. 그리고 어떤 스테이크를 갑자기 딱 이렇게 터뜨리고 이 페퍼런치가 빵 터져요. 어떤 거냐? 바로 이 스테이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저도 이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자, 페퍼런치라는 상호명을 버리고 이키나리 스테이키라는 가게 이름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스테이크를 먹은 적이 있어요. 마루쿠나이. 맛이 없지는 않아요. 맛이 없지 않지는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지?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스테이크 고기 두툼하고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자, 페퍼푸드 서비스는요, 현재 이키나리 스테이키라는 이런 상호명을 내가지고 굉장히 또 핫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빵 터져요. 자, 그래서 이 이키나리 스테이크, 이거를 막 이제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걸 미는 거지. 그리고 페퍼런치는 뒤로 하고, 회사는 똑같아. 페퍼푸드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페퍼런치라는 가게를 했는데, 이제 페퍼런치를 빼버리고 이제 이키나리 스테이크를 밀어붙이는 거야. 회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미지 체인지를 하게 된 거지. 야, 그래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야,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용히 무마될 수가 있구나. 분명히 이 회사의 뒤에 뭔가 어둠의 큰 세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이 된 거지. 아니, 이렇게 납치 강간 사건인데 거기다가 이 점장이랑 종업원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데 너무나 갑자기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게 분명 뒤에 뭐가 있다, 이런 게 사람들이 추측이었죠. 자, 사건 발생 후에 세상에 이 사건이 공개되기까지가 일주일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뭔가 뭔가 이 나라의 정부가 뭔가 이걸 뒤에서 조작을 다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걸 터뜨린 거다. 그래서 피해도 더 많았고 공범도 더 많았으나 근데 이거를 뒤에서 공안이 다 조정한 거다. 이런 작업이 말이 많이 있었죠. 사실 솔직히 이게 추측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딱히 앞뒤 사정 딱딱 빼보면 앞뒤는 맞잖아요. 안 그래요? 맞지 않아요? 뭔가 이게 대규모 범죄 조직이 정말 그게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 나 여기 이키나리 스티키 갖다가 잡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다가 또 그 식당이란 거에 식중독 사건까지 있었는데 이 이키나리 스테이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너무 쉽게 성공한 것이 아니냐. 물론 뭐 간단하게 빨리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충분히 좋았고 참신한 서비스이긴 했고 주목받을 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범죄가 엮였던 이 회사의 성공이 너무 빨랐던 것은 아니냐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메뉴의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메뉴의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정말 페퍼런치가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출소한 그들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장기 밀매, 납치, 인신매매, 그리고 인육. 인육이란 말을 들으시고 나서
이 스테이크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맛있게 보이시나요? 자, 그들은 출소해서 어디 있는지 생방을 알 수도 없고 페퍼런치 뒤에 정말 거대한 조직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하지만 분명 이 사건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걸 덮으려고 했던 경찰 내부,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나 지나서야 언론에 처음에 유출된 점, 이 사건이 올라가면은 삭제당하고 언론에 규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분명히 4명이 공범이 4명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쉬쉬한 점,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라고 했으나 그것도 경찰에서 정확하게 사연을 밝히지 않은 점,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의문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차고는 누가 빌린 것이며 왜 그 차고 1시간가량을 넘어서까지 갔어야 했는지, 공항과 해안 근처에 강처에 있던 그 차고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네요. 무서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K짱의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밤늦게 혼자 식당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